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잠시 뒤 귀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출국 11일 만인데 이 대사는 귀국 즉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소환 조사를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을 당선권에 포진하는 등 비례대표 순번을 재조정했습니다. 친윤계 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몰아달라며 지지층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견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후보자 선택은 국민 판단에 맡겨둘 문제라고 응수했습니다.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4.6%로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형기가 내일 끝나는 만큼 오는 23일이나 24일 우리나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칼 테러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또 다른 외관인 이종섭 호주 대사는 이르면 오늘 귀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 위반을 우려한 여당의 요구에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인 오전 6시 50분쯤 윤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MBC를 지목한 회칼 테러 언급 뒤 엿새 만의 사퇴인데 핵심 참모도 사의 수용을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어 도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호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거란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회의 참석과 5월 초 한 호주 국방외교장관 2+2 회의 사전 조율을 위해 이르면 오늘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음 달 말에 있을 공관장 회의 때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를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용산발 악재에 수도권 중도층 민심이 흔들린다며 공개적으로 결단을 촉구한 여당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산이 먼저 양보해 한동훈 비대위에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 대응이란 기조 안에서 여당과 민심의 요구에 최대한 응답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여당,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에 따라 당정 갈등의 진폭이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더라도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13번에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을 배치하는 등 순번을 재조정했습니다. 당직자 출신도 추가로 당선권에 포진시키는 등 공천 과정에서 호남과 당직자가 소외됐다는 친윤계 일부의 요구를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자 등록 개시 하루 전 늦은 밤까지 고심을 이어간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4월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재조정했습니다. 최초 명단엔 빠져 있었던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을 13번에 배치했고 대신 친윤계 일부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1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석이 된 17번엔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들어가는 등 모두 13명의 순번이 조정됐습니다. 호남 홀대론과 당직자 소외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의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막판 재조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앞서 한동훈 체제 비대위원회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등을 공개 저격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한 위원장과 직을 건 마찰을 빚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참전해 오히려 이 의원의 사천 요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례직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번역하자면 왜 내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철규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보수 유튜버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에 대한 추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은 하수인이 아니라며 용산과 소통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공천 과정에서 한 위원장 등과의 갈등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적 인연을 가지고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 같은 공세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화합 저해가 가슴 아프지만 이 당내 잡음은 국민이 바라는 일이 아니라며 확전 자제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 2명 당선권 배치가 그대로 유지됐고 스스로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측근 주기환 전 위원장이 끝내 배제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차 투표 없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몰아달라는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은 유권자에게 맡기자며 비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범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첫 합동선거대책위 회의를 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손을 잡으며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연합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만 보고 손 꼭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급기야 민주연합에 앞선다는 일부 조사까지 나오자 지지층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과 민주연합에 몰아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쌍둥이입니다. 더불어 몰빵으로 저희 꼭 이번 선거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죠?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도 좋다고 한 박지원 후보 발언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엄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좀 심각한 발언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민주당의 견제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비패에서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듯 후보자 선택 역시 국민 판단에 맡겨둘 문제라고 응수한 겁니다. 다만 민주당과 협력할 건 할 거라며 확실한 각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애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란 뜻의 지민비조 구호를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은 최근엔 순서를 바꾼 비조지민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조지민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이제 조국혁신당 때문에 투표하러 가겠다는 분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조국혁신당 때문에 난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투표하러 갈 거야.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과 전략적 연대도 중요하지만 민주연합 몫의 표를 잠식하는 걸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군보다는 확실한 아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지역 공약 경쟁도 치열한데요.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여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야도 경쟁적으로 지역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곳에 집중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일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어 특별 지자체를 만들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울 광역행정청을 설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교통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신설, 지역 공공병원 육성과 함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대구 경북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관도 내놨습니다.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각지에 조성된 기회발전특구로 옮겨가는 중소기업엔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인구 위기에 빠진 결국은 이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돈벌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과 지방대 무상교육을 제시했고 새로운 미래는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과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을, 개혁신당은 지방주택 보유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 숨통을 틔우겠다고 공언하는 등 제3지대도 저마다 지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권이 앞다퉈 지역소멸 해법을 내놓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선심성 공약 남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산타클로스 역할들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개발 공약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요.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지역 개발 공약들이 대부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유권자가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진까지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배정안을 확정해 사실상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엔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을 내겠다는 건데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일사천리로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원 확대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사직서를 내겠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원 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의료학계에서는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와 휴학계를 내고 떠난 15,000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효과가 없을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다음 주 사직서를 내고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의대 정원에 따라 학칙이나 입학 전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강한 저항도 예상됩니다. 학칙 개정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원래는 몇 개월 걸려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저기 통과돼가지고 모집 요강 변경까지 가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다방면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을 예고한 교수들에 대해 행정명령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핵심은 예고했던 대로 지역 의대 우선이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당장 크게 늘어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교육 여건과 또 수련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이르는 1,600여 명은 비수도권에 쏠렸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의 의대 정원을 각각 2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두세 배 늘리는 대신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 선발 규모는 기존의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급증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시설을 짧은 시간에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의 평균 임상의학 교수 수는 162.7명으로 일반 의과대학의 60% 수준입니다. 미니의대 정원이 2배 이상 늘면 교수 수도 그만큼 늘어야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의 분석입니다. 교육 기본 시설이나 지원 시설, 그다음에 교수 인력이 필요하고 과연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막대한 늘어난 인원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출 수가 있느냐를 그냥 우려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병원도 문제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 인프라를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할 거란 지적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서울 노원구와 경기 의정부시로 단지가 나뉜 곳이 있습니다. 생활권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옆 부지에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이전을 앞두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행정구역상 개천을 경계로 1, 2단지는 경기 의정부시, 3, 4단지는 서울 노원구에 속합니다. 경기도민인 1, 2단지 주민들은 병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은 물론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이 더 가까운 노원구에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가까운 노원구 학교 배정이나 전학에 제약이 따르고 택시를 타면 추가 요금을 내거나 음식 배달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를 나가서 수락산역 쪽이나 도봉산역 쪽은 가야 의정부 쪽으로 나갈 일은 아예 없다고.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재작년 가을 80대 유모 씨가 노인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당시 구급차는 30분이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1.7km 거리에 노원 소방서가 있지만 4.5km 떨어진 의정부 소방서에서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야 노원과 의정부 소방서가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주민들은 1분 1초가 아깝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서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관을 아니까 의정부 소방서에 연락해가지고 의정부에서 하면 때가 벌써 늦잖아요. 왔다. 더구나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 최근 2단지 바로 옆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면허 시험장 이전과 함께 1, 2단지 행정구역을 노원구로 이전하는 MOU를 체결했다가 의정부시장이 바뀌며 백지화됐는데 결국 행정구역 이전은 쏙 빠지고 면허 시험장만 옮기는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기 같은 것도 되게 안 좋아질 것이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인구 유출과 세수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행정구역 문제에 이어 면허시험장 이전까지 확정된다면 주민들 불편이 더욱 가중되면서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역 인근 쪽방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또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벽과 천장은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서울역 인근 5층짜리 건물 3층 쪽방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불이 시작된 곳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옆방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은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4층까지 옮겨부터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민 15명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임시숙소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숨진 남성이 살던 방 안 가스버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어젯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나들목 구리 방면을 달리던 승용차와 사설 구급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전도되고 두 차량이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엇갈려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해남에서는 야산에 불이 나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동구 야산에서도 불이 나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대천 나들목 인근에서 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2대가 사고 차량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SUV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SUV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린 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주가 급증에 힘입어 1%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1.28% 오른 2690.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다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여신금융화폐는 롯데와 BC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이 39조 4,74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9조 2,120억 원보다 2,000억 원 넘게 늘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카드업계는 다른 업계에서 넘어온 대출 수요가 많았던 데다 지난달 설 명절로 자금 수요가 늘어 전체 잔액이 급증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테라루나스테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권도영 씨는 오는 23일에서 24일쯤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이유로 권 씨를 우리나라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내린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이 권씨 측의 법정 다툼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영 씨는 지난 2022년 4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이용해 UAE로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 형기가 오는 23일 끝나는 만큼 권 씨는 23일 또는 24일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우리 정부의 권 씨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 법원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사범 처벌이 강력한 미국을 피해 한국 송환을 원했던 권도영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주복입니다. 일본 해상보안부는 어제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선적에 화학제품 운반 수송선에서 구조된 9명 가운데 한국인 1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현지 언론은 해상보안부를 인용해서 어제 오전 7시쯤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스레 섬 앞바다에서 한국 수송선으로부터 배가 길고 있다는 내용의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1명 가운데 9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가운데는 한국인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영내에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2차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쓰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절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안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00억 유로, 우리 돈 305조 원 규모.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겠다는 건 이 원금이 아니라 재투자 등 추가 운용으로 얻는 2차 수익금입니다. 연간 25억에서 30억 유로, 우리 돈 약 3조 6천억에서 4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27개 회원국이 동의하면 이 돈을 이르면 7월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쓴다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 운운하며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란 설명입니다. We must know to match the speed of our response with the extent of this threat. By quickly taking the next steps on redirecting the revenues from frozen Asian assets for the benefit of Ukraine. EU는 지난달 예탁기관들이 러시아 자산 원금과 수익금을 분리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자산 동결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아니라 규정 도입 후 예탁기관 운용 수익만 적용할 것이라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련된 자금의 90%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10%는 복구와 재건에 쓸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환영하면서도 첫 단추일 뿐이라며 러시아 자산의 완전 몰수를 촉구했습니다. Europe and the world need an effective precedent for making the aggressor pay a heavy price for the destruction it has caused in Ukraine.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Неоднократно это комментировали, это прямой бандитизм, воровство. Эти действия являются, если говорить юридическим языком, грубейшим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по масштабу нарушением. 유럽연합은 현지 시각 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인데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헝가리 등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3자 군사동맹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과 캐나다 등 다른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일본과 캐나다가 오커스의 필러2에 가입할 예정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오커스와 광범위한 군사기술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과 뉴질랜드도 오커스 필러2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고 고위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2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 안팎에서 하는 양자, 삼자, 다자 훈련 등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러케머라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에는 당장 한국을 공격하기보다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이르면 오늘 업무차 귀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이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과 5월 초에 있을 한호주 국방외교장관 2+2 회의 사전 조율을 위해 귀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4월 말에 예정된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까지 한 달 가까이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화부역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기에 귀국한다는 소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귀국 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초 다음 달 말 재외공관장 회의 때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기 귀국한다는 소식에 공수처는 우선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팀도 언론 보도로만 이 대사 귀국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한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국내에 머무르며 조속한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의 조사 날짜를 빨리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로 역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를 당장 직접 조사할 만큼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로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실무자 조사도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사를 소환하더라도 지난 7일 이뤄진 4시간의 약식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파리에 머물다가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2차례 자진 출석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수사팀이 필요한 시기에 부르는 거라며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이 대사 측의 신속한 조사 요구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하되 외부 압박에 대해선 수사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며 정치적 논란을 경계했습니다. 출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계속 출국 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외풍에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이란 돌발 변수까지 겹치는 등 수장 장기 공백으로 구심점마저 잃은 공수처가 전방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각 정당 사이 대진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건데 주요 격전지를 사이에 둔 이른바 벨트 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공천 대결은 막을 내렸습니다. 각 정당 후보자가 공천장과 기탁금 1,500만 원 등을 내고 등록을 마치면 선수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254곳 모든 지역구를 공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TK 일부와 진보당 단일화 지역을 빼고 246곳 후보를 내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공관위는 16년 만에 254개 지역구 전체 후보자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혁신 공천에 의해 선택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는 한강벨트입니다. 서울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10여 개 스윙보터 지역구인데 가장 빨리 결정된 고민정 대 오신환 후보의 광진을이나 막바지에 결정된 박성준 대 이혜훈 후보의 중성동을처럼 양당이 후보 선정에 고심을 거듭한 곳들입니다. 또 다른 벨트는 부산 김해 양산을 끼고 흐르는 낙동강입니다. 영남권임에도 부산 북갑 전재수, 경남 양산을 김두관 등 진보 진영 현역 5명이 자리를 지키는 데 맞서 여당은 부산 북갑의 5선 서병수, 경남 양산을의 3선 김태호 등 지역구를 바꿔가며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투입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전통적인 정권 심판론입니다. 사실상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열을 올립니다.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다시 쓰지 말 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여당은 이에 맞서 국회 독재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범죄 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서 난장판을 펼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각 당의 철학을 보여주는 비례 1번 명단도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여성 장애인 전문가를 내세웠고 3지대 정당들도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사들을 간판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크나 확성장치를 사용한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선행을 확정지은 후보들의 열띤 레이스도 점차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총선 관심 지역을 살펴보는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전북 전주 을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반윤 검사와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전북 전주 을입니다. 도청, 경찰청 같은 관공서와 중심 상권이 몰린 신도심이자 전주의 번화가입니다. 옛 대한방직 공장터나 종합경기장 터 같은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어 개발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곧 결선이라던 호남의 선거 공식이 이곳 전주 을에서만큼은 어느새부터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에서는 진보당이 승리를 거뒀고 보수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텃밭 탈환이 시급한 민주당은 이른바 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검사장 출신 이성윤 후보를 필승 카드로 내려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후보는 당 경선에서 지역 토박이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 완수를 앞세웠는데 지역 이해도가 낮고 지역구 기반이 약하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분도 저의 견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오직 시민과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해서 용맹 경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관록의 호남 전문가 재선 의원 정운천 후보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야, 화이팅! 정 후보는 싸울 사람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12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전주을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국민의당과의 3파전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일꾼이냐 아니면 싸움판 벌이는 싸움꾼이냐를 선택하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도전장을 받은 터줏대감, 전주을 현역 국회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몇 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강 후보는 민주당이 빠진 지난해 재선거에서 39% 득표율을 올려 진보당 소속으로 처음 원내에 진입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전북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으로 인지도가 더 올라갔지만 이성윤 민주당 후보와 색이 겹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강성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 재탈환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또는 진보당의 사실상 호남 유일 교두보 확보냐.
이 치열한 3파전 속에 자유통일당 오삼예, 자유민주당 전기엽,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지방의대와 이른바 미니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서 3,662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지역 의대에는 18%에 달하는 361명을 배정해 570명으로 확대하고 서울 지역 의대에는 추가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의대별 입학 정원을 발표한 어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의사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젯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오늘 사직 결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으로 의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의협 비대위 간부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 의협 비대위는 고발로 맞서면서 출구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 2명이 같은 날 다시 소환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선 주수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가역적인 정책을 군사 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한국의 필수 의료입니다.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각각 2번째와 4번째입니다. 정부에 고발당한 나머지 3명도 모두 경찰에 나와 한 차례 이상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예고했지만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가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지침글이 올라왔던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공의 일부가 복귀했다고 추정되는 대학들인데 교수들이 회유했다면서 기억하겠다는 경고까지 남겼습니다. 앞서 공보위 리스트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정부는 이번 교수 저격글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사들도 고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고발로 경찰에 조사받는 5명 가운데 1명인 임현택 회장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면서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가 연일 잇따르는 등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반발도 사그라질 기미가 없는 상황. 양보 없는 대치에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임원들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 최대한 아시아나항공기를 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어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직원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항공 임원들이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고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 월렛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어제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험 등록증과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의 연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구 서문시장과 동성로, 경북 경산 공설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표적인 진보 강세 지역인 광주를 찾아 총선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어 전남대학교 후문 상가 등을 돌며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한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중앙군사지역법원에서 열립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호주대사가 논란 속에 조기 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 대령이 윗선 외압 의혹 등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축구대표팀이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을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극상 논란을 일으켰던 이강인은 공식 훈련에 앞서 팬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면서 모범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어제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7억 달러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가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멀티히트로 활약하며 팀의 5대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오타니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개막전에서 5타수 2안타, 1타점과 도루 1개를 기록했습니다. 5번 타자 유격수로 나선 샌디에고의 김하성은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빅리거인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샌디에고와 LA 다저스의 유니폼을 반반 합친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 임기의 첫 방문국이 중국이기를 바란다는 요청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 정당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겐나디 주가노프 러시아 연방공산당 당수가 새 임기 첫 방문지가 서쪽이 아닌 동쪽이 되길 바라며 시진핑 주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확실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5월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철강노조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얻은 데 이어 잇따라 주요 노조의 지지 선언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등 철강노조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 14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부어 수비안토 후보가 승리했다고 현지 시각 20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프라부어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9,630만 4천여 표를 얻어 5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는 득표율 24.9%,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는 16.5%에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의 보조금 약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4천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달러, 모두 27조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의 최대 85억 달러의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미국에서 일자리 약 3만 개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2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2도, 춘천 영하 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막바지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